오늘은요, 문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진행할까 합니다. 그리고 골조 문법의 구조 중에서도 초반 구조, 즉, 쉬운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오형식에 대해서 살짝 맛보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최소한 5번씩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지루하더라도 그렇게 습관을 들이시면 곧 문법의 구조가 환해지실 거예요. 자, 이제 문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저는요, 제 자신이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요. 현장에서 직접 학생분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언어 공부는 집을 지어서 사는 일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뭐 다 행복하고 안정되게 살고 싶어 하죠. 그러기 위해서 집은 필수입니다. 자가건 렌트건 하여튼 비바람을 피할 집이 필요하죠. 씻고 먹고 자고 살림살이들을 넣어둘 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집이 없이 길에서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보통 노숙자라고 부르겠죠. 그런데 이 노숙자의 삶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정신적으로 성장하면서 가치 있는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보통 우리는 사람답게 산다는 얘기를 하죠. 자기 결정권이 있고요. 사랑을 나누면서 성장하면서 의미와 목적을 느낄 수 있는 삶이 사람답게 사는 삶이 아닐까요? 물론 일하고 휴식할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암튼 집이 없이 노숙자로 살면 사람답게 살 수 없을 거예요. 아니, 사람답게 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거리에 살면서도 자기 신념을 지키면서 타인을 해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자신감을 놓지 않고 사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 분들까지 제가 싸잡아서 노숙자분들을 폄하하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암튼 쉽지 않을 거예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소 기반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저는 그게 집이라고 생각해요. 방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암튼 이 최소 단위인 집 혹은 방이 없으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정말 힘든 것처럼요. 영어에서도 문법은 최소한의 기본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문법이 없으면 제대로 된 영어가 만들어지기 어려워요. 설령 만들어진다고 해도 브로큰이 되겠죠. 난 브로큰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브로큰이 어때서 말만 통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도 여기에 일부 동의하기는 해요. 말이라는 게 사실 통하기만 하면 되긴 하거든요. 통하는 것, 전하는 것, 그게 말의 가장 큰 목적이니까 그 가장 큰 목적이 통하면 만세 불러도 되긴 하죠. 그런데 여기에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 브로큰 영어는요, 보통 성장이 지속되지 않아요. 기본적인 일상 영어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한다면, 어른이라고 할 때 해서 좋을 뉴스 보기라든지 깊은 대화 같은 게 쉽지 않죠. 특히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요, 자녀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손주들이 태어나서 자라게 되면 브로큰 영어로는 감당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손주들과 대화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둘째, 언어도 복장이나 머리 매무새와 같아요. 자, 여기 미국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미국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흐트러지고 찢어진 옷을 입고 있거나 빗지 않고 감지 않은 머리로 있으면 어떨까요? 이 미국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이유로 저는 영어 공부를 한다면 꼭 문법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법을 잘 정리해 두어야 영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어요. 깔끔한 영어가 될 수 있겠죠. 영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문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해서 중간에 벼락을 맞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문법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으면 벼락을 피해갈 수 있죠.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학창시절에 문법을 충분히 공부했어. 그런데도 영어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영어 문법이 필요 없어 라고요. 문법을 아무리 잘해도 생활 영어, 즉 회화는 안 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들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구슬은 서말인데 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영어 문법은 중구난방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어 문법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긴 하지만 그걸 써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내가 영어 문법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 문법은 어디에 써먹을지 모르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문법도 물건과 같아요. 그러니까 쇼핑에서 뭐 이제 사드려도 쇼핑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뭐 이제 물건을 많이 샀죠. 그런데 그것들을 제대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디에다 두었는지 모르면 사실 그걸 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제 물건을 샀다고 해도 정확한 사용법을 알지 못한다면 그 물건은 내가 사서 뭐 내 방에 들여놨어도 못 쓰게 되는 물건이겠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중구난방으로 익힌 그 많은 분들의 문법은요, 사두기는 했지만 정리가 되지 않아서 혹은 사용법을 제대로 몰라서 있으나 마나한 물건들과 같습니다. 써먹을 수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물건은요, 없는 물건과 같고요.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는 그 물건도 사실은 내 물건이 아닌 것과 같으니까요. 그리고 또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는 물건들은 오히려 써먹을 수 있는 물건들까지 가려버려서 못 쓰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들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요.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리를 잘 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정리를 하면요. 문법은 영어 공부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하찮은 부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된 문법이 있어야 영어가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대로 된 문법은 무엇보다 영어 공부를 재밌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재밌어진 공부에 또 제대로 된 실력 향상이 따라오겠죠? 저와 지금 그 하시는 골조 문법을 차분하게 잘 하시면 분명히 제대로 된 문법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다시 처음 그 얘기로 이제 돌아가면요. 저는 영어 공부는 집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집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뭐 집이 있어야 먹고 씻고 자는 기본적인 일들이 가능할 거고요. 살림살이들도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집을 떠나는 여행도 집이 있어야 여행이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집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처럼 영어에도 집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저는 영어 문법을 집과 살림살이로 비유해서 나누어 보았어요. 그러니까 집은 그야말로 기본이 되는 거고요. 살림살이는 일단 집이 있어야 존재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집에 해당하는 문법은 골조 문법이라고 부르고요. 살림살이에 해당하는 문법은 소품 문법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런데요,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집과 살림살이 둘 다 뭐 의미가 있고 다 중요하기는 하죠. 그런데 만일 굳이 하나만 꼽으라면 당연히 집을 골라야 할 거예요. 살림살이는 일단 집이 있어야 존재가 가능하니까요. 골조 문법을 먼저 튼튼하게 만들어 놓아야 영어 공부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고요. 골조 문법이 튼튼하게 만들어져서 읽고 듣는 일이 마무리가 되어야 듣는 일도 가능하고 쓰고 말하는 일도 진행될 수 있어요. 골조 문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요. 제대로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 골조 문법 익히는 일도 장난이 아닙니다. 복잡하고 까다롭고 골치 아파요. 뭐 그렇다고 손을 놓고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순서를 잡아서 차분하게
시간을 제대로 들이면 해결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죠. 저와 함께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그러나 쉬지 않고 부지런히 달려볼까요? 일단 간단한 작업인 전치사구, 부사, 등위 접속사 찾는 훈련을 해서 영어 문장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 놓는 작업이 필요해요. 아무리 쉬운 영어 문장도 길면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아무리 가벼운 물건도 부피가 크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부피는 일단 줄이고 싸우는 게 맞아요. 일단 전치사구, 부사, 등위 접속사를 후다닥 빼버리는 게 중요해요. 그것들을 후다닥 빼서 부피를 줄이고 보는 거죠. 사실 이 전치사, 부사, 등위 접속사는 뭐 나중에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문장의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전치사고 부사가 그렇죠. 문장의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빼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전치사구, 부사, 등위 접속사는 해석이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전치사구, 부사, 등위 접속사는 단어의 뜻만 알면 머리를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뭐 스킬 같은 게 이제 필요한 게 아니고요. 복잡하지도 않죠. 일단 이렇게 단어의 뜻만 알면 머리 쓸 일도 거의 없고 무슨 특별한 스킬도 필요 없는 전치사구, 부사, 등위접속사를 먼저 찾아 놓으면요. 문장이 아주 간단해져요. 거의 거짓말 좀 보태서 반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치사구, 부사, 등위접속사를 먼저 찾아서 없애놓는 거죠. 그러면 쉬운 부분이 없어지면서 영어 문장은 반 정도로 줄어든다는 거죠. 이제 반 정도로 줄어든 문장에서 동사를 찾습니다. 모든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차지하는 양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주어 찾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는 본능적으로 주어가 긴 걸 굉장히 싫어해요. 사실 이 영어는 주어가 긴 걸 병적으로 아주 질색팔색을 해요.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 어떤 문제도 나오냐면요. 다음 중 좋지 않은 문장을 뭐 골라라,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만약에 주어가 길면, 주어가 길어서 좀 이제 사실 뭐 지저분하게까지 느껴진다는 문장이 있으면 그거를 좋지 않은 문장으로 이제 찾아내는 그런 시험 문제도 이제 가끔 있거든요. 어쨌든 이 영어가 주어가 긴 걸 병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대부분 간단해요. 그래도 긴 것들이 뭐 좀 있기는 한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도 간단한 훈련으로 짧은 시간에 극복이 가능해요. 그런데 주어 다음에 오는 동사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이 동사의 개수가 심지어 5개까지 늘어날 수 있는 데다가요. 각각의 용법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까다로운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숙제로 이걸 먼저 시작했어요. 주어 다음에 오는 동사들은 시제 변화를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스럽고 이제 뭐 까다롭기는 하죠. 더더군다나 하여튼 이 주어 다음에 오는 이제 시제 변화들은 이 동사의 개수가 5개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나 모도를 쌓는 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시제 숙제를 일단 시작해 주세요. 이 시제 숙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면이 분명히 있지만 시간이 제대로 지나서 숙제만 제대로 하시면 완성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게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리면 어떤가요? 시제 변화는 평생 찝찝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질질 끌려야 되는 문법 부분인데 내가 이참에, 그쵸? 뭐, 한두 달에 이제 해결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1, 2년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들여서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해결을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제 변화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시제 변화는, 특히 영어의 시제 변화는 처음과 끝이 분명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시제 변화를 뭐 찝찝하게 이제 계속 이제 끌고 가지 말고 이번 참에 이제 해결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걸리더라도 이제 이참에 확실히 이제 해결하는 게 이제 좋겠기 때문에 제가 숙제를 이제 이미 내드렸는데요. 이 숙제가 은근 중독성 있고 재미도 있어요. 어쨌든 꼭 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요, 시제 변화 숙제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저의 유튜브 채널에서 C001, C002 등을 검색해 주세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영어를 집에 사는 것처럼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집이 없는 삶은 노숙자와 같은 삶이겠죠. 그러니 우리에게 집이 꼭 필요한 것처럼 영어에도 집이 꼭 필요해요. 살림살이도 뭐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영어의 문법을 저는 집과 살림살이로 나누어 보았어요. 집에 해당하는 건 골조 문법이고요. 살림살이에 해당하는 건 소품 문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골조 문법만 공부하려고 해요. 집이 있어야 살림살이도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뭐 커튼을 들고 있고 뭐 좋은 뭐 꽃병을 들고 있다고 해도 이제 살림살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집이 없으면 그것들을 넣어둘 장소가 없겠죠. 그쵸? 뭐 집이 없으면 그냥 거리에 있어야 되는데 뭐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그러면은 그 살림살이들이 뭐 다 이제 쓸모없이 돼버리겠죠. 그죠? 상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분명히 먼저 집이 있어야 살림살이도 의미가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골조 문법을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죠. 당장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꼭 필요한 문법을 제가 크게 6단계로 나누었어요. 그 6단계는 전치사, 부사, 등위접속사, 오형식, 둔갑형, 종속절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전치사, 전치사 구라고 해도 좋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사, 세 번째 등위접속사, 네 번째 오형식, 다섯 번째 둔갑형, 여섯 번째 종속절이죠. 이 문법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서 완전히 6단계 이렇게 자리를 딱 잡아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 6단계를 저는 이제 정확하게 나누어서 어떤 시스템화 시켜서 이제 공부를 할 예정이거든요. 이 문법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순서도 나름 굉장히 의미가 있으니까 1, 2, 3, 4, 5, 6단계를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6단계에서 첫 번째 3단계는 조금 과장해서 시군종 먹기예요. 즉, 전치사구, 부사, 등위접속사는 찾기만 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이것들은 그야말로 단어 뜻만 알면 그냥 해석이 되거든요. 무슨 특별한 스킬이 필요하거나 뭐 꼬여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100%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예외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습니다. 전치사구, 부사, 등위 접속사는 일단 찾아서 단어 뜻만 알면 문제를 거의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뜻만 있는 문법은 쉬운 문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전치사구, 부사, 등위 접속사 부분은 그야말로 하나의 뜻만 있는 문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무척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전치사구, 부사, 등위 접속사 부분은 이제 하나의 뜻만 있지만 뭐 다른 문법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둔갑형에서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하나의 여러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법은 어려운 문법에 들어가요. 그런데 아무튼 전치사구, 부사, 등위 접속사 부분은 절대로 어렵지 않고 단어의 뜻만 알면 특별한 스킬이 필요 없이 곧바로 대부분 해석이 되는 부분이라고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소품문법으로 가면 이 전치사, 부사, 등위 접속사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전치사는 소품문법으로 가면 사람 환장하게 만든다고 제가 이제 보통 표현을 하죠. 전치사는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골조문법이 해석을 위한 이제 문법이잖아요. 읽고 듣기 위한 문법. 이때는 사실은 굉장히 효자예요. 전치사 부분이. 그런데 이 전치사가 해석을 할 때에는 사실은 두루뭉실하게 해석을 해도 무난하게 지나가지만 글을 쓰려고 들면 이 전치사를 써야 될지 저 전치사를 써야 될지, 예를 들어서 뭐 in을 써야 될지 on을 써야 될지 뭐 about을 써야 될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글을 쓸 때는, 그죠? 뭐 말을 할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치사는 골조 문법에서는 굉장히 효자 문법이지만 이 소품 문법으로 가면 왼수도 그런 왼수가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골조 문법에서는 전치사, 부사, 등위 접속사가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이 나고 간단하게 지나간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암튼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는, 특히 골조 문법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먼저 간단한 단계인 전치사, 부사, 등위 접속사를 우선 의식하고 찾는 게 중요해요. 이것들을 먼저 의식적으로 찾아서 없애버리면 문장이 거의 반으로 줄죠. 부피가 줄어든 문장은 한결 가볍습니다. 자, 이제 전치사, 부사, 등위 접속사를 찾았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어, 동사를 찾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전치사, 부사, 등위 접속사를 찾아요. 전치사, 부사, 등위 접속사를 찾아서 문장을 반으로 줄어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긴 문장은 부담이 돼요. 그런데 짧은 문장은, 간단한 문장은 굉장히 편안하죠. 그래서 우리는 전치사, 부사, 등위 접속사를 찾아서 문장을 일단 가볍게 해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치사, 부사, 등위 접속사는 해석이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냥 단어 뜻만 알면 곧바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치사, 부사, 등위 접속사를 찾았으면 이제 주어, 동사를 찾습니다.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사실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문문 같은 경우에 주어 동사가 순서가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you are hungry 그랬어요. 그럼 너는 배고프다.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의문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are you hungry가 되겠죠. 그러면 you are hungry가 되면서 바뀌죠. 주어 동사의 순서가. 그렇다고 해서 영어의 문장의 순서가 동사주어 이렇지는 않아요. 그냥 원래는 주어 동사인데 의문문이라 바뀌는 거죠. 두 번째로 전치사나 부사 같은 것들이 앞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in summer, 그렇죠? in the morning 이런 식으로 전치사구로 시작을 한다든지, 그렇죠? 부사 같은 것도 today, 오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앞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영어는 이게 예외인 거지 원칙적으로는 주어 동사로 시작한다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영어의 문장은 원칙적으로 주어 동사로 시작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치사, 부사, 등위 접속사를 빼고 나서 주어 동사를 찾는 일을 하는데요. 주어를 찾는 일은 쉽습니다. 영어는 주어가 긴 걸 병적으로 질색, 팔색을 하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어는 간단하고 짧기 때문에 대부분 금방 찾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약간의 예외의 경우도 적절한 훈련을 거치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나중에 제 골조문법 강의 안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인데요. 이 주어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시제 변화를 하죠. 그런데 이 시제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용법도 다양하고 까다롭지만 형태 자체도 우리에겐 복잡하게 느껴져요. 심지어 동사가 5개까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체계도 우리말과는 전혀 다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시제 변화로 숙제를 미리 시작했어요. 다양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시제 변화도 튼튼한 틀을 만들어서 차분차분 해나가면 해결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린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제 변화를 해결하면 거짓말 조금 보태서 문법의 반이 깨끗하게 해결난다는 믿음으로 시제 변화 숙제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 골조 문법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문법은 정말 다양하고 많지만 일단 집에 해당하는 골조 문법과 살림살이에 해당하는 소품 문법으로 나누어서 골조 문법 먼저 하고 있어요. 집에 해당하는 골조 문법은 크게 6단계로 나뉘는데요. 처음 3단계 전치사, 부사, 등위접수사는 보통 찾기만 하면 해결나요. 물론 단어 뜻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치사구, 부사, 등위접속사, 즉 처음에 3단계를 해결하고 나면 조금 과장해서 문장의 반 정도가 남습니다. 굉장히 가벼워지죠. 아무리 쉬운 문장이라고 해도 일단 길면 어렵게 느껴져요. 부담스럽죠. 그런데 일단 이렇게 전치사, 부사, 등위접사를 찾아서 빼버리고 나면 반 정도로 줄어든 문장은 일단 가벼워서 마음도 편하고요.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에 적당한 환경이 돼요. 문장이 일단 짧아지니까요. 전치사, 부사, 등위 접속사가 빠지면 이제 주어, 동사를 찾습니다. 주어, 동사를 찾는 일은 어렵지는 않아요. 그럼 일단 주어는 보통 간단하고 짧아요. 영어가 주어가 긴 걸 싫어하거든요. 질색팔색합니다. 설령 길다 해도 이런저런 해결책이 있고요. 근데 동사, 즉 시제 변화는 어렵습니다. 찾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찾아 놓아도 해석이 어려워요. 그런데 깨끗한 해결책이 있어요. 이미 여기에서 그 부분을 제가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숙제를 시작했어요.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는데요. 제가 드리는 숙제만 충실히 하시면 생각보다 훨씬 깨끗하고 만족스럽게 해결이 날 거예요. 자, 그렇게 동사까지 찾았으면 다음 단계는 주어, 동사 다음에 나오는 것들 찾기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 동사를 찾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 찾는 일이 결국 5형식 공부인데요. 5형식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5형식 표를 먼저 공부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5형식 표를 보실까요? 1형식은 주어 플러스 완전자동사, 2형식은 주어 플러스 불완전자동사 플러스 주격보어, 3형식은 주어 플러스 완전타동사 플러스 목적어, 4형식은 주어 플러스 수요동사 플러스 간접목적어 플러스 직접목적어, 5형식은 주어 플러스 불완전타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보어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간단한 표예요.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어 문장들이 있을까요? 그런데요, 그 많고 많은 문장들이 다 이 5가지 형식의 통 안에 다 들어간다니 말이죠. 일단 이 5형식 표를 숙제로 내겠습니다. 30번 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골조 문법을 정리하고 이 5형식 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5형식 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응용하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고 재미있는 설명이 될 거예요.